혼모노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소설보다 겨울 2023에서 처음으로 읽어봤고, 그 다음에 2024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두 번째로 읽었었고요. 이번에 성혜나 작가님의 소설집이 새로 나왔죠. 네, 표제작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세 번째로 또 읽었는데, 와, 이거 정말 봐도 봐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볼 때마다 재미있는 이런 작품, 이런 작품이 명작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고 꼽아본 인생작, 단편소설 10편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선 빠르게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점원의 인생단편 10선.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혼모노고요. 네,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 김혜란 작가님의 서른. 황정은 작가님의 상류엔 맹금류. 장강명 작가님의 알바생 자르기. 김금희 작가님의 너무 한낮의 연애. 강화길 작가님의 음복. 박상영 작가님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최은영 작가님의 신짜오 신짜오,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다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작품들이죠. 네, 호명한 순서는 인생 단편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 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제가 다시 찾아 읽었던 단편 소설들입니다. 첫 번째로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입니다. 성혜나 작가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 중 한 분이고요. 빛을 거두면 빛을 2022년 서점원이 직접 읽고 꼽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젊은 작가 중에서 정말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단편 소설인 혼모노에는 정말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오거든요. 잠깐 문장을 빌려보자면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무얼 알겠냐마는 크크크크크크 이라는 문장이죠. 작품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다들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서로 밈처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2번, 3번 읽었을 때에는 통쾌함이나 짜릿함까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해보자면 30년 동안 신을 모시던 그 문수라고 하는 무당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문수가 모시던 신이 말도 없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기를 잃어버린 문수는 더 이상 진짜 무당이 아닌 가짜 무당이 되어버리는데요. 한편 그런 문수의 신당 바로 앞집에 갓 신내림을 받은 어린 신애기, 그러니까 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애기가 이사를 와서 신당을 차립니다. 근데 그 신애기에게 들어선 신이 바로 문수가 지금까지 모시던 신이었던 거죠. 신애기는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데 반대로 문수는 신기가 떨어진 게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일이 모두 끊기게 되죠. 거기에다 문수에게 제일 중요한 단골 손님인 정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정치인 역시 문수 대신에 신애기한테 큰 굿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가 되겠네요. 신애기에게 모든 걸 빼앗긴 문수. 과연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혼모노라는 작품은 진짜와 가짜, 그리고 신기를 광기로 이겨버리는 가짜 문수 무당. 근데 신기로 광기를 이겨버리면은 이게 가짜 무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독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역 소식지에 매달 책 소개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혼모노를 추천하면서 인용했던 말이 그 영화 곡성의 대사였어요.
영화 곡성에서도 되게 유명한 문장이 대사가 나오는데 뭐씨 중원디 뭐씨 중원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캐먹고 지랄이야 라는 그 딸의 대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곡성의 그 대사와 혼모노의 이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무엇 알겠냐만은 이라는 문장의 결이 문장의 의미의 결이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서는 뭐 진짜와 가짜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좀 키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입니다. 옥수수와 나는 2012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을 했죠. 대상 수상작이고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집 오직 두 사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소설 소재 중에 하나가 소설을 쓰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속 인물이 소설가라거나 뭐 시인이라거나 뭐 문학이나 출판에 관련된 종사자라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소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 옥수수와 나는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와 미쳤다라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진짜 미친 소설. 미치게 재밌고 미치게 빠져들게 만들고 뭐 내용도 미쳤고요. 인물들도 다 미쳐 있고 마지막엔 진짜 이 작가님이 미쳤나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읽었던 소설이죠. 그 소설이 이렇게 폭발적이고 속도감이 있는 소설을 좀 이때 좀 처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진짜 이야기가 속도감이 있고 되게 읽는 사람을, 독자들을 좀 흥분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준 소설입니다. 이 딱 읽고 나서 느꼈던 게 그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그 충격과 짜릿함 같은 느낌? 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인공인 박만수가 등장을 하는데 책을 되게 여러 권 낸 인지도 있는 작가인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그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글을 좀 못 쓰고 있죠. 그런 주인공한테 원고를 재촉하러 편집자가 방문을 하는데요. 근데 이 편집자가 다름 아니라 그의 전처인 수지입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렇게 작가와 편집자로 아직 왕래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의 유학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돈 얘기가 나오게 되고 원고 얘기까지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박만수는 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원고를 재촉받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 집필 중인 소설이 있는데 이게 글이 막혔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취재를 좀 해보면 풀릴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수지가 잘 됐다라고 하면서 마침 자기네 출판사의 사장이 새로 왔는데 그 사장이 미국에 집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 뭐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박만수는 수지가 자기네 새로운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장이랑 이 전처인 수지가 내연 관계에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의심인지 확신인지 좀 애매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미 마음속으로는 둘이 내연 관계다라고 박만수는 단정을 지어 놓은 상태지요. 그렇게 수지와 만남을 한 이후에 박만수는 이 이야기들을 자신의 오랜 친구인 철학이라고, 별명이 철학인 친구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철학이 박만수한테 하나의 되게 용한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일부러 엉망인 소설을 써서 내버려라 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출판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신의 전처였던 수지, 담당 편집자죠. 수지도 그렇고 이 둘에게 뭔가 좀
한 방을 먹일 만한 방법으로 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주인공은 일부러 망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장의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온 손님이 바로 출판사 사장의 아내였죠. 출판사 사장이랑 그의 아내는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중이었었는데요. 박만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짐을 싸들고 사장의 아파트로 찾아왔던 거죠. 이때부터 박만수와 출판사 사장의 아내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설의 한 절반 정도 분량인데요. 되게 앞 이야기만 들어봐도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네. 개인적으로 옥수수와 나는 소설 안에서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있다고는 생각이 좀 들지가 않기는 해요. 오로지 엄청난 재미. 그러니까 봐라,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의외로 호불호도 좀 갈리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소설의 기본이자 뼈대는 일단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아무리 좋은 의미나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읽기가 너무 불편하고 재미가 없어서 손이 안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의미고 메시지고 전달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소설은 재밌으면 장땡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옥수수와 나를 인생 단편 중 하나로 손 꼽았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작품 소개로 넘어가기 전에 사족을 하나 잠깐 붙이자면은 제가 이 옥수수와 나를 좀 불량식품 같은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좀 이런 불량한 소설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불량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그 파격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작품 안에서 뭐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PC 같은 틀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들이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잘못 잡히면은 뭐 사람인지 매크로인지 모를 것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물어뜯는 시대니까 뭐 작가나 출판사나 몸을 사리게 된 거겠지만 그래도 문학이라고 하는 어떠한 창작물이 뭐 틀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21세기판 홍염이나 뭐 광염 소나타 아니면 뭐 지옥변 이런 작품을 한번 새롭게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점원의 인생 단편 10선 세 번째 작품은 김혜란 작가님의 서른입니다. 이거 많이들 비행운으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단편 소설의 제목은 서른입니다. 네, 서른이고요. 이 단편이 수록된 작가님의 소설집 제목이 비행운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문문이라고 하는 가수가 비행운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 서른에 있는 되게 유명한 문장이죠.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라는 문장을 인용을 했죠. 여기에도 잠깐 이 문문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소설 속 문장을 도용을 하고 수정을 해서 노래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노래가 인기를 얻고 문제가 제기가 되자 출판사에 연락해서 그 이후에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문문은 그 이후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무정액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소설 서른은 현 시대의 암울한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읽다 보면 너무 암울해가지고 좀 거부감마저 들 정도기는 해요. 사실 이 비행운에 있는 모든 단편들이 좀
네, 그렇습니다. 되게 어둡고 음침하고 암울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서른은 서간문의 형태인데 화자인 나가 재수생 시절에 독서실에서 만났던 언니에게 쓰는 편지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생인 나랑 고시생인 언니는 서로를 되게 깊이 의지하면서 지냈는데 나가 대학에 입학하고 독서실을 나오게 되면서 서로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나는 언니가 보낸 소포와 그 소포 안에 있는 엽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회신으로 쓰는 편지가 바로 소설 서른의 내용입니다. 편지에는 과거에 언니와 함께 했던 추억도 녹아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비어있는 세월의 흔적, 지난 10년간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 연애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힘겹게 지낸 날들, 그리고 불운의 사고로 집안에 사정이 생기면서 집안에 가세가 기울었죠. 그래서 아예 형편이 어려워진 이야기. 그리고 그 힘들고 흔들리던 시기에 마침 연락이 온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발을 딛게 된 다단계 업체, 그 이후로 남겨진 감당할 수 없는 빚들,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신이 학원 강사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죠. 자기를 되게 믿고 따르고 좋아해 줬던 제자 해미를 자기 대신에 다단계 업체에 떠넘기게 되면서 자기는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니로부터 주인공인 나가 받은 거는 단순히 옛 기억의 소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빈곤은 했지만은 그래도 무언가 죄를 짓거나 빚을 지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던 정말 어린 시절의 깨끗한 과거가 배달이 되어 온 거죠. 자신의 앞에. 30살의 본인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었던 20살 때의 본인이 나타나서 마주한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어른이 되었는가. 네,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라는 말은 과연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일까? 소설의 말미에 나는 언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자신은 해미를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편지를 읽고 있는 언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해미를 찾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 희망의 불씨가 좀 있어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 작품은 황정원 작가님의 상류의 맹금류입니다. 2014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작가의 소설집인 아무도 아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류엔 맹금류를 처음 읽었을 때의 제 소감은 정말 너무 막 아려오고 먹먹했는데요. 이게 좀 뭐 세월이 지나고 다시 꺼내 읽을 때에도 여전히 좀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소설은 화자인 나가 과거의 연인이었던 제희와 제희의 부모님을 모시고 수목원으로 소풍을 가는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제인의 가족은 제희가 있고 그 위로 4명의 누나와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있는 대가족인데요. 제인의 집은 제희가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엄마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제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상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심지어 그 상인들의 갯돈을 들고 도망을 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갯돈을 날린 상인들이 제인의 가게로 막 찾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제인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느라고 그때부터 제인의 집은 가난과 싸우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제이가 나에게 부모님이 수목원에 가보고 싶어 한다면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나는 가겠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소풍은 시작부터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뭐 9월 초순이었는데 좀 늦더위가 심해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고 그리고 또 짐도 너무 많았어요. 그 제인의 부모님이 소풍을 간다고 해가지고 짐을 정말 차가 가득 찰 정도로 잔뜩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그 오래된 자동차의 에어컨 소음도 너무 심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다툼이 시작부터 끊이지를 않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수목원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 생겨났어요. 이제 그늘진 자리를 찾으려고 주차장을 계속 돈다거나 아니면 가져온 짐을 전부 챙겨서 가지고 가려다가 제희가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목원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제인의 아버지가 신분증을 놓고 오는 바람에 또 입구에서 한참이나 실랑이를 하게 되는 이런 되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목원에 들어가기까지의 여러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었죠. 뭐 어찌저찌 수목원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벌써 나와 제이와 그 제이의 부모님들은 이미 지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쉬면서 밥부터 먹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서 나와 제이의 가족은 수목원 안을 또 한참이나 더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제인의 부모님이 가파른 비탈길 옆에 계곡이 있다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자고 가게 돼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자리는 뭔가 밥을 먹을 만한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본능적으로 그곳에 가기 꺼려 합니다. 근데 뭐 제이나 제인의 부모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가서 자리를 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네. 과연 나와 제이와 제이의 부모님은 어떤 소풍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와 제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루엔 맹금류, 정말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소설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인의 가족과 화자인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소설 속에 나오는 제희와 좀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해 봤기도 했고요. 덕분에 정말 깊이 감정이입을 해서 작품을 읽었었습니다.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집 아무도 아닌 아무도 아닌은 제가 손꼽는 최고의 소설집 중 하나기도 하고요. 상류의 맹금류뿐만 아니라 뭐 양의 미래도 있고 복경도 있고요. 웃는 남자도 있고. 네. 황정은 작가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아무도 아닌. 네.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아닌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서정원의 인생 단편 10선 다섯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장강명 작가님의 알바생 자르기입니다. 네, 2016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고요. 작가님의 소설집인 산자들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강명 작가님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산자들은 물론이고, 뭐, 한국이 싫어서라거나 댓글 부대, 재수사, 뭐, 논픽션인 당선 합격 계급까지 정말 손에 꼽는 명작이어가지고, 서점 안에서는 정말 많이 소개를 했어요. 추천도 많이 하고, 팔기도 많이 팔았고요. 소설집 산자들에 있는 모든 단편이 다 수작들이에요. 뭐 이번에는 알바생 자르기를 대표작으로 소개를 하지만은 이 책에 있는 어떤 작품이든 뭐 딱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점은 뭐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 좋아요, 정말. 네.
알바생 자르기는 제목 그대로 알바생을 자르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소설은 이들이 태국 바이어를 맞이해서 회식을 하는 자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태국 바이어가 술이 좀 들어가니까 함께 온 자기 동료가 미스 해미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이 왜 미스 해미는 회식 자리에 참가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해미의 상사이자 이제 소설의 화자인 은영이 해미는 파트타이머라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후 바이어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 사장은 은영에게 해미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를 누가 뽑았는지를 묻게 되고요. 거기에 은영이 대답을 하죠. 그 뒤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그동안 해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평을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사장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거 잘라야겠다라고 농담을 하고, 이제 모두가 그 농담에 웃으면서 회식 자리는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 월요일, 은영은 해미로부터 지하철이 고장이 나서 지각을 한다는 연락을 받자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해미는 지각을 한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다녀온다면서 점심시간을 1시간이나 더 쓰게 되죠. 그리고 그날부터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미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1시간씩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사장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부터 해미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장은 넌지시 이제 은영에게 해미를 자르라고 압박을 하고, 이때부터 은영은 해미를 자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알바생 자르기는 알바생을 자르려는 외국계 기업 과장인 은영과 어린 알바생 해미가 이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얻고 퇴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의 그 작품 뒤에 작가가 쓴 작가 노트가 있는데, 이게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의 초고에는 이 소설 안에 맨 마지막 문단이 없었는데, 초고를 읽은 몇몇 사람들이 장학명 작가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가지고 작가님이 이제 급하게 마지막 문단을 추가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서점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은 노동을 해왔고요. 사실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네, 알바라거나 계약직, 정직도 해봤고, 시급 노동자도 해봤고, 프리랜서로도 해봤고, 지금, 네, 자영업까지, 웬만한 거는 전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은영의 입장과 해미의 입장을 동시에 모두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사회에는 생각보다 한쪽 면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소설이 누군가에게는 선량한 정직원을 괴롭히는 악독한 알바, 네, 교활한 알바의 이야기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힘없고 불쌍한 알바를 괴롭히는 나쁜 정직원의 이야기로도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모두 읽고 나면은 은영도 해미도 결국에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고, 잘못된 건 이 사회 시스템,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노동소설의 명맥, 네. 알바생 자르기가 수록된 산자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하는 인생 단편은 김금희 작가님의 너무 한낮의 연애입니다. 2016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고요. KBS 드라마 스페셜로 단막극으로도 선보이기도 했죠. 네. 너무 한낮의 연애는 사실 제가 아직 완벽하게 소화한 작품은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저는 아직도 이 소설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네. 근데 누군가가 아니 너도 뭔지도 모르겠다는 소설을 인생 단편으로 꼽는 게 말이 되냐라고 네,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재미있게도 제가 이 소설을 인생 단편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소설은 영업팀장에서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좌천된
네, 인사이동을 받아 자천된 필용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조치였지만은 필용은 그래도 끝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버티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매번 점심시간 때마다 필용은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회사를 나와서 종로의 한 맥도날드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그날도 맥도날드 창가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창밖으로 그 어떤 공연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그 공연의 제목이 나무는 크크크 하고 웃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공연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 옆에 있던 양희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양희는 필용의 과 후배였는데요. 둘은 종로에서 같은 어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은 일상에서 꽤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강의를 듣고 맥도날드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가끔은 산책도 하는 그런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양희는 필용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연극 대본을 썼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바로 나무는 크크크 하고 웃지 않는다 였죠. 필용은 양희를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허스키했고 부끄러움도 없고 꾸밀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가난한 티가 나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좀 뭔가 이상한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둘은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양희가 필용에게 사랑한다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양희의 고백에 필용은 되게 당황을 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어서 근데 또 괜히 또 으쓱하는 마음과 함께 좀 거만해져서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묻게 되죠. 하지만 양희는 덤덤하게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양희는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죠. 저는 바로 여기에서 이 둘의 대화에서 이 소설의 정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무덤덤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양희와 그 말에 오히려 더 흥분해가지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필용의 대화인 거죠. 둘의 대화를 가지고 와 본다면은 사랑한다며 네 사랑하죠. 그런데 내일은 어떨지 몰라? 네 사랑하는 건 맞잖아. 그렇잖아. 네 그래요. 내일은 모르겠어요. 이날 이후로 필용은 양희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확인받으면서 양희의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은 사랑하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른다는 양희의 이 말이 너무 한낮의 연애를 제 인생 단편으로 꼽게 만들었지요. 소설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필용과 양희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각자의 의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요. 네, 소설집 뒤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설 말고 본인이 어떻게 읽었는지, 읽으며 어떤 사유를 했는지, 양희의 말과 그리고 그 연극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뭐 여러분은 너무 한낮의 연애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서점원의 인생 단편 7번째는 강하길 작가님의 음복입니다. 2020년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고요. 작가님의 소설집 화이트호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음복을 개간문학동네 그 백호 특집으로 처음 읽게 되었어요. 개간문학동네가 통산 백호라는 좀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서점에서 독서 모임 지정도서로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읽은 게 아니라 독서 모임 그 참여자분들이랑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때 이 모임에 참여했던 구성원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의미가 있었는데 보통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면은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행사에서는 20대 남성분과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남성 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음복이라는 소설이 여성 서사가 강한 작품이다 보니까 되게 정말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네.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음복은 화자인 세나가 결혼 후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댁에 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하고 고모님이 계셨는데 세나는 고모님과 몇 마디 말을 나눠보고는 이 사람이 바로 집안에 꼭 한 명씩 존재하는 악역이라고 단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편한 질문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는 반면 말투에도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었고요. 그렇게 이유 없이 고모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좀 짜증이 나려고 할 때 세나를 도와준 거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둘 사이에 끼어들면서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지만은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도 흐르게 되었고요. 세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게 불편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마냥 해맑기만 한 남편에 대해서도 내심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사는 시작이 되었고 세나는 낯선 집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고 술을 마시는 이런 일련의 형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좀 해치워버린다라는 마음으로 군말 없이 따르게 되죠. 제사가 끝난 뒤 식사 시간, 집이 좁아가지고 거실과 부엌에 경계 없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방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할머니가 깨어나 밖으로 나오시면서 이야기는 또 한 번 전환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설의 중간부라고 할 수 있고요. 할머니의 등장으로 세나는 그간 남편에게 들을 수 없었던 시댁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으면서 퍼즐을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시댁의 여성들만이 아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과연 남편이 모르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소설 음복과 음복이 수록된 광학일 작가님의 소설집 화이트 호스. 네, 이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소설집입니다.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박상현 작가님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입니다. 2018년 전문작가상을 수상을 했고요. 같은 해 표제작으로 출간된 소설집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센세이션과 함께 단숨에 스타 작가가 되었지요. 앞서 소개했던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를 읽으면서 와 미쳤다, 이 소설 진짜 미쳤네 라고 감탄을 하면서 읽었다고 했는데요. 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역시 읽는 내내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소설이죠.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 좀 무서워가지고 네, 이 소설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박상현 작가님 소설 진짜 재밌다 추천한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추천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누가 그거를 보고는 막 댓글에 막 욕을 단 거예요.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박상영 작가의 작품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 같은 헤테로가 뭘 아느냐, 이러면서 장문의 욕을 남기시더라고요. 아니, 재밌어서 재밌다고 추천 도서로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욕을 먹으니까,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 같이, 네, 댓글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어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고 마무리는 되었었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좀 박상현 작가님 책은 잘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네,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이거 명작이에요. 제 인생 소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정환의 인생 단편 10선 9번째 작품은 최은현 작가님의 신짜오입니다. 소설집 쇼코의 미소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표제작인 쇼코의 미소를 최은현 작가님의 대표작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인생 단편에 쇼코의 미소가 있는데 오늘은 딱 10편만 꼽는 거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쇼코의 미소 대신에 신짜오를 먼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신짜오 신짜오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명 깊게 읽은 작품이에요. 이게 소설의 내용과 제가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의 상황이 좀 맞물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쇼코의 미소가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신짜오 신짜오는 그 한국인 가족과 그 이웃인 베트남 가족의 관계가 중심이잖아요. 저는 손녀가 아니고 할아버지와 큰 유대감도 없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 제가 동남아 배낭여행을 좀 한창 다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쇼코의 미소보다는 신짜오 신짜오를 더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신짜오는 다들 아시겠지만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와 같은 의미의 인사말이죠. 네. 소설은 주인공 가족이 베를린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하는데요. 아빠의 직장 동료인 호 아저씨와 그 아내인 응엔 아주머니는 주인공의 부모님과 가까운 이웃이었죠. 네. 게다가 호 아주머니랑 응엔 아주머니 사이에는 화자인 주인공과 나이가 같은 자식인 투이라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족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들의 자녀인 주인공과 투이 역시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죠.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웃이 된 두 가족의 관계가 무너진 건 되게 한순간의 일인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투이네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된 두 가족이 어쩌다 보니까 어른들의 대화 중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주인공인 나는 뭐 좀 아는 척을 해보고자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한 적도 없고 뭐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막 떠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투이는 아니라고,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서 자기의 할머니와 이모, 그러니까 엄마의 가족을 모두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말을 하게 되죠. 두 아이의 대화는 이제 어른들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인공의 아빠 역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형을 잃었다고 말을 하면서 전쟁이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듯이 항변을 하게 되고, 이에 응웬 아주머니도 갓난아기와 힘없는 노인을 죽이는 건 학살일 뿐이다 라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면서 식사 자리를 마치게 되고, 이후로 당연히 두 가족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뭐 더 이상 교류하지도 않았고 더 서로의 집을 찾아가지도 않게 되었죠. 결국에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제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주인공의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중후반부 내용입니다. 네, 과연 이 소설의 마무리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짜오 신짜오는 이 요약한 스토리 들으신 것처럼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 가족이 전쟁을 시작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만나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잔혹한 형태의 어떤 그런 학살을 일삼았다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지요. 네.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이제 목소리가 높았는데,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벌인 참상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그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뉴스를 다시 찾아보니까 올해 1월에, 2025년 1월에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뭐 2심에서 나온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끝없이 일본 정부에게 죗값을 치르라고 요구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옛 과오 역시 제대로 청산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짜오 신짜오, 그리고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집 쇼코의 미소, 네, 당연히 읽어야 할 필독 도서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침내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생 남편 10선 마지막 10번째 작품, 김초엽 작가님의 관내분실입니다. 네,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수록된 단편이죠. 김초엽 작가님은 정말 대한민국 SF 문학의 정점이죠. 네, 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SF 장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초엽 작가님 작품은 정말 좋아합니다. 관내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 파견자들이나 지구 끝의 온실까지 해가지고 사실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SF 소설은 김초엽 작가님 작품 밖에는 없습니다. 네. 김초엽 작가님의 SF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그 어떤 고도로 발전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은 현실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갈등들을 보여주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갈등이나 우리가 의식해야 할 문제들을 이 SF라고 하는 설정을 빌려와서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작품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내분실이라는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딸이 엄마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실제로 실종이 된 엄마를 찾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죽은 자의 뇌 속에 있는 다양한 신호들을 이제 정기적 신호로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기술이 보편화된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죽은 사람의 뇌를 데이터로 전환해서 영구히 보관하는 게 가능해진 세상이라는 설정이죠.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마인드라고 하고 이 마인드를 보관하는 장소를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지민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원래 지민과 엄마의 사이는 좋지 않았었는데요. 지민과 엄마는 끝없이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실망하는 그런 애증의 관계로만 지내다가 지민이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을 떠나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3년 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지민은 병원에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심장 소리도 들었지만은 어쩐 일인지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설렘 아니면 기쁨이나 행복 같은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아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불현듯이 엄마가 생각이 났고 막연히 엄마를 만나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도서관 사서는 좀 곤란한 표정으로 지민에게 엄마인 김은하 씨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고 반출이 된 흔적도 없고 부여된 인덱스도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민의 엄마인 김은하 씨는 지금 이 도서관 안 어딘가에 존재는 하지만은 찾을 수는 없는 관내분실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관내분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민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엄마를 찾게 될지, 그리고 그 찾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과연 지민은 엄마 김은하 씨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네,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SF 소설의 정점, 네, 김초엽 작가님의 관내분실, 그리고 이 관내분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서점원의 인생단편 10선 소개를 해보았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보통 되게 좋은 작품, 그러니까 인생 단편이다 싶은 작품들이 있으면은 블로그에다가 좀 리뷰를 써 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유튜브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되겠다. 어차피 블로그에 써 놨던 원고가 있을 테니까 라고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제가 전부 지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고 다시 원고를 쓰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에 남겨놓은 기록들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지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인생 영화들 리뷰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같이 지웠더라고요. 유튜브, 갈 길이 먼데? 큰일이군요. 아무튼,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